의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당 쪽 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난주에 경기도지사직 사퇴했고요. 이후에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슈가 된 정책 발언들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 갖고 끄는 것은 아무래도 재난지원금 이슈인데 최진봉 교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카드 꺼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이 사실은 그 코로나19 시작할 때부터 100만 원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도지사를 하면서부터 10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 정도는 지급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사실은. 네. 뭐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게 모든 국민한테 동일하게 지급된 적도 있었지만 또 소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게 또 지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100만 원을 좀 맞추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총액으로 봐서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또 안 받으신 분들 중에 100만 원을 못 찬 분들은 100만 원을 드리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없고 백화점이나 대형 상점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미 있었다고 저는 보고 이제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물론 당이나 정부하고 상의 없이 얘기한 것은 후보로서 뭔가 차별화를 좀 누려야 된다고 봐요. 또 본인의 상징이 뭐냐면 기본소득이잖아요. 네. 본인의 상징이 그렇죠. 이미지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장성철 교수께서는 재난지원금 정책 발언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 돈을 받으면 싫어할 국민은 없다. 걱정을 하면서도 돈 주면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장동 이슈를 좀 전환하고 싶어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나는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입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재난지원금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매일매일 하나의 이슈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네. 음식물 총량제라든지 뭐 다양한 걸 던지고 주 있습니다. 4일제. 그래서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인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의 재정을 걱정하지 않는 선동형 정치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동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월부터 8월까지 세수가 더 들어온 게 55조 9천 7천억인가 그래요. 국세가. 그리고 송영길 대표 오늘 말 얘기한 거 보니까 12월까지 또 한 10조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세수보다. 그래서 이제 세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출도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 1조 달러 지금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여력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원해도 크게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장 교수는 그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 가능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요. 내부적인 대사면, 그래서 여권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그 의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통합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뭐 기존에 민주당을 있었던 분들이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출당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사면을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 진영이 통합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어느 정도 묻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고 진보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대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 진영을 통합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기본적인 원천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탈당을 했거나 또는 뭐 다른 당에 가 계셨거나 이랬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당규나 이제 당원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재가 있잖아요. 또 다음번 출마할 때 뭐 좀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해서 민주진영에 함께했던 분들이 다시 모여서 힘을 모아서 대선을 승리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장 교수님도 사면이 통합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걸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지금 몇몇 전직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 우파 쪽 진영으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박주선 전 의원, 예. 김동철 전 의원, 아까 인터뷰하셨던 김경진 전 의원 네. 이런 분들이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지역에서의 어떤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분들 그 양식 있는 분들이 도저히 문재인 정권 시즌 2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께서 자꾸 민주진영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 듣기는 저는 상당히 좀 거북스럽다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자식의 표창장을 위조했던 조국이라는 사람을 옹호했던 민주당과 그분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부금, 위로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여러 의혹과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로 증명된 일들이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옹호하고 그런 분들 나는 조국이다, 나는 윤미향이다라고 한 분들을 민주진영이다라는 거룩한 얘기를 쓰시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민주진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제가 그러면 그렇게 공격해요 지금. 예를 들면 최진봉 지금 교수님의 민주진영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의미입니까? 이렇게 지금 장 교수가 얘기하신 것은 예.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윤미한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탈당하셔서 다른 이제 무소속으로 계시잖아요. 이분은 네. 저는 다 조사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분이 정말 완벽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은 진상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그분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이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란이 있는 분들까지 다 끌어모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선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논란이나 문제가 되거나 조국 전 장관은 좀 다른 차원이고요. 그것까지 네.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건 제외하고 예. 나머지 만약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다 민주정으로 가자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당에 있었다가 다른 데로 나가서 또 다른 당에 계시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정치적 견해 차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때 갈등 네, 때문에. 그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장 교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몇몇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민주 진영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회 바로 내일 이제 출범하는데요. 그동안 과연 참가하실까? 많은 의문이 있었던 서른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는 소리가 들리고요.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요. 이건 사실인가요? 그 사실이죠. 확인됐고요. 네,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하셨던 그런 당원이나 지지자들까지도 다 흡수될 것이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나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네.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른 의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가장 강하게 공격했던 분이에요. 그랬죠. 심지어 장 교수가 네. 서른 의원한테 좀 양심선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에서 그 정도로 강하게 공격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신다는 상징성이 있어요. 예. 역할을 얼마나 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네.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같은 경우 가장 선두에 서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분들인데 네. 이분이 들어와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고 선대위를 이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네.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가는 원팀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아직도 물론 반발하시는 지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건 인정하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거의 뭐 100% 동의를 하고요. 네. 어쨌든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선대위에 다 들어가신다. 민주당 의원님들 아마 다 한 자리씩 하실 거예요. 네. 무슨 본부장 직함까지 다 보면. 예. 그래서 어쨌든 해나가는 로드맵대로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이번에 특징을 보니까 뭐 선대위 상임고문은 전직 당대표급을 하는 것 같고 예. 상임선대위원장은 전직 원내대표급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직 당대표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 외부 영입 인사도 네. 이렇게 좀 선대위원장에 넣을 거다. 앞으로요. 그냥 이거보다 2배, 3배 더 확대될 거예요. 네. 네, 뭐 끝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외부 영입 인사에 대한 언급을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뭐 거명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능성이나? 아직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분은 없어요. 드러난 분은 없는데 아마 예상을 깰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원로란 이런 분이 아니라 참신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 올 것 같아요. 아하. 조금 젊으면서 여성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론으로 그런 분일 것이다. 예. 정보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선대위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구성도 해보고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여기 선대위에 이렇게 상임, 공동 이런 분들은요, 부본부장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몇 개 있어요. 총괄 선대 본부장이나 총괄 상황 실장 같은 경우는 제일 핵심 자리예요. 그리고 비서실에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하고 일정 팀장 이 사람들이 핵심이고 거의 캠프 내의 역량의 50%를 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위원장급이 누가 되느냐보다 제가 말씀드린 요 네 자리가 누가 가느냐 그거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핵심 측근은 누구냐라는 것이 판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인데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저로 뭐 단일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걸로 삼은 것 같다. 대선 출마로 삼은 것 같다.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그러한 선택 이후에 뭔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만약 이번에 대선에 안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저는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국민의당이 어쨌든 국민한테 인식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대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마지막에 정말 본인의 주장대로 단일화해서 본인이 후보가 되든 아니라 할지라도 대선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도 지금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국민의당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안철수 대표가 선거에 나오면서 계속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판은 본인이 약속을 깨고 나오더라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판이다. 그러니까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국민의당을 일정 부분 이끌어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든 느낌은요. 정권 교체에 가장 큰 장애물이 나타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님 말씀은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출마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율로만 그냥 따져보면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랑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안철수 후보가 오늘 나는 대통령이 되겠어요라고 출마를 했을 때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냐 갑자기. 그러면 정권 교체의 주연이 될 수 있는데 대략 한 1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단독으로 정권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단일화하면 되잖아요. 단일화하면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여러 몸값이 지금 되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나는 뭐 당선 안 되고 3등 해도 나는 상관이 없지만 국민의힘 너희들은 내가 출마하면은 너희들 당선 안 될 거야. 그럼 너희들 정권 교체 못하지. 그러면 나한테 어떤 협상 카드 가져와봐. 내가 들어줄게.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키는 안철수 후보가 지고 있다. 된다. 11월 5일 날 금요일 날 뽑히는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야 되는 정말 큰 숙제를 떼안게 됐다라고 말씀드려요. 또 하나의 변수가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잖아요. 상당히 두 분이 서로 안 좋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저런 분이 왜 정치할까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하면서 대선 후보 출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무운을 빕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별 의미를 두고 싶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싶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지도부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상당히 참 대선 후보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아요. 무거워질 것 같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캠프, 홍준표 캠프
그 특보 선대위원장 김경진, 네. 또 이현주 두 분 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다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할 것이고 가능하다. 우리가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안 하면은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잘할까 못할까 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당위성의 문제다. 당위성이다. 네. 누가 더 잘할 거라고 보세요? 홍준표 후보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유는? 홍준표 후보가 정치를 알잖아요. 아.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고 예. 이건 마지막 도전이고 하니까 네. 내주더라도 같이 할 것 같아요. 아하. 자, 김종인 전 위원장, 뭐 이준석 대표는 반대하는 의견 목소리가 좀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의 노력으로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당 네. 대표나 뭐 선대위원장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예. 대선 후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그 출마 선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당선된다면 네. 임기 중간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 예. 국민의 신뢰 5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50%못 받으면 물러나겠다. 어떻게 보세요? 좀 이렇게 들리면 이제 장 교수 같은 바로 얘기할 때는 저는 한 바퀴 쉬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인지도를 높이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하.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네. 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음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인 거잖아요. 예. 가능성은 뭐 본인이 보셔도 낮다고 보실 거고 네.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50%또 뭐 22대 총선에서 만약에 50 뭐 과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음흠. 그만큼 절박하고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뭔가를 던져서 예.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뭔가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음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다. 장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결국에 이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예요. 중간 평가. 맞아요. 기억나네요. 네. 예, 예. 근데 뭐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한 약속과 얘기를 네. 안 지킨 적이 많아서 아하. 그렇게 뭐 진중하게 평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장순철 교수님은 네. 아실 것 같아서 네. 그 스눌라이프에 올라왔다는 네, 네. 예, 당협위원장 아들이라고 네, 주장했던 그 글이 허위입니까? 사실입니까? 오해입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어제 것 같아요? 저녁에 예. 그 친구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저한테 네. 자기가 사실은 이러한 걸 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런 식의 저한테 상의를 해왔어요. 직접 네, 상의를 네, 해왔어요. 직접. 네. 그래서 오. 제가 예. 그냥 학생인 것 같은데 이런 네. 정치판에 안 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좀 억울하더라도 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 권성동 의원이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다시 연락은 안 왔는데 네. 연락을 오면 예. 뭐 우리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네. 가서 뭐 제일 먼저 가서 인터뷰해라라고 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보고요.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 평론 두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